영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이게 열어놔야 균형이 오히려 더 가까워 가는 게 아니냐. 경멸의 표정이 먼저 떠오른다고 얼굴에. 굉장히 화를 내. 경험주의 계열의 철학사주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나오는 거 다 싫어하거든. 사회를 망가뜨리지만 않을 정도면 다 용인한다. 어떻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칸트가 기껏 한 얘기는 요청하는 거잖아. 벌써 그 경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주의 시초는 어떻게 되지? 원자핵과 전자, 6가지 쿼크. 결국은 끈 이론. 그러면 쪼개지나? 가시적인 게 사라지잖아요. 그냥 입증해라. 거기서부터 입증해라가 안 통해. 그러면 양자역학은 너희는 종교야.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방식을 평생 추구해서 최종 지점에 다다른 결론이 이건데 이걸 뭐 가지고 비과학적인 네가 말하는 과학은 뭔데? 물질이라는 게 뭔데? 눈에 보인다는 게 뭔데? 이렇게 나온다고. 영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보편화되기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주관적 체험의 영역인데 윤리가 최소한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윤리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주관적인 체험을 궁극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그 영성이나 신과 관련된 걸 통찰하지 못하는, 같이 통찰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면 공감하거나 아니면 다른 열정에 사로잡혀서 맹목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가치와 관련돼서 결함 있는 존재라는 얘기가 되는 적 제재의 영역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영역은 개인의 자유 내지는 개성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자기 개발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미리. 그러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자기 존중의 의무는 뭐냐? 가능한 한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 될 의무인데 문제는 고급 쾌락이 하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하든 도덕적인 감정을 발휘하든 지성을 발휘하든 이건 다 고급 쾌락의 영역이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도덕의 영역을 규범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도덕 철학이 할 일이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에 맡겨라. 레벤스벨트가 둘로 나뉜다. 엄격히 나눌 수밖에 없다. 섞이지 말자. 도덕이라면 박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도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게 먼저 전면에 들어서게 되면 인간이 합의를 하고 공동생활을 살아갈 때에 뭐가 없어진다. 결국에는 똑같은 규범이 좀 질 높은 인격 가진 놈한테는 제재를 안 해도 되는 도덕이고, 그리고 좀 덜 떨어진 놈은 제재해야 되고, 이런 게 돼버리니까 영성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설명 가능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그게 철학이 꼭 해야 될 일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철학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도덕의 본원으로 삼아야 한다. 영성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유잔스 입장이라면 그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파괴해야 될 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성은 설명 가능성이 없잖아요. 최선 설명을 떠나서 뭐 이건 영성에 대해서는 뭐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객관화되기 어렵고 뭐 객관이라기보다는 보편화되기 어려운 어떤 측면이거든요. 주관적 체험의 영역인데 윤리가 최소한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윤리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그 궁극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이 측면인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2장과 3장이 이 책 전체에서 슈펜한의 사상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측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감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가치 통찰에 관한도 얘기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맹목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치맹, 가치 이 맹목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가장 위험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사실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측면을 박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영성이나 신과 관련된 걸 만약에 통찰하지 못하는, 같이 통찰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 논리에 따르면 두 가지예요. 둔감하거나 아니면 다른 열정에 사로잡혀서 맹목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가치맹이라는 얘기니까 생명처럼 나쁘게 얘기하면 가치와 관련돼서 결함 있는 존재라는 얘기가 되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결함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열등하죠.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가치와 관련해서 병든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논리가 너무 되는 완고하시다. 거예요. 이런 논리가 끝으로 나가면 결국 너는
문제가 있는 거야. 네. 그럼 같이 맹인이 덜 되는 떨어진 거야. 놈이야. 네가 매우 둔감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높은 세계, 더 가치 있는 걸 못 보는 존재야. 라고 하게 되면 하이어라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이어라키가 단순히 생기는 데서 멈출 것인가? 그렇게 계속 저열한 가치를 추구하거나 또는 전도된 가치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을 과연 뭐라고 슈페만은 얘기할 것인가?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시 살아와서 존재의 질서, 사랑의 직지를 역설하는 게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죄야. 그런 고통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 논리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피곤해지죠. 매우 위험한 사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위험할 든다는 것까지 이- 하고 있겠네. 이 이거 시대에 폭탄을 던지는 것도 아닌데. 위험하다는 표현을 쓸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이 시대는 주류가 이런 쪽이 아니거든. 선생님이나 제가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시대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류였던 시절의 마녀 사냥의 의응이 그렇게 가능했던 돼, 것이죠. 그렇게 옛날 되는 얘기니까. 이단에 대한 근데 너무 이제 이건 약간 좀 감정적인 거긴 한데 유 선생님의 심지어 한국은 좀 덜한데 예, 뭐 미국에 가면 예. 박 선생님이나 저 같은 얘기하면 전부 다 아마 약간은 좀 뭐 거의 미신, 또라이 취급. 거의 뭐 미신이나 믿는 아니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영적 체험의 영역은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매우 아니 근데 이제 소중한 것일 수 윤리에서는 있어요. 배제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윤리적 가치의 최상이나 더 높은 데에 놓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제기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그래서 거죠. 위험하다는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아니, 근데-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야 너 위험해 그러면 좀 억울하지.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에 아니, 해당하는 것을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치적인 견해 네. 요새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 동창들끼리도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 어느 구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권력을 정권을 장악한. 네. 근데 우리 친구들 같은 뭐 우리 가까운 친구들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뭐 나보다 먼저 앞서서 뭐 화염병도 던지고 한 놈들이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가 돼가지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선생님 말이 눈에 보수 꼴통이 되고 말이 안 통해. 아예 근데 그 보수 꼴통이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 해요. 내 동창, 내 세대 다 9명이 이유가 그렇다 있는 해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고 저 위험 발언이라는 식으로 쳐다보지.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권력과 돈과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거야. 내가 이거 인간의 그 어떤 영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열어놔야 균형이 오히려 더 가까워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는 생각하지만 그 절대 다수의 내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절대 다수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아예 그런 말을 하면 경멸의 표정이 먼저 떠오른다고 얼굴에. 그러고서 굉장히 화를 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주류는커녕 나는 눈치를 슬슬 보면서 아예 말을 안 꺼내요. 아예. 제가 일부 보고서도 제가 일장 보고서도 느꼈는데 선생님 두 분하고 제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한 게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제 말씀 먼저 드리면 선생님 말씀 먼저 드리겠다. 선생님 어떤 입장이시냐면 도덕이라는 게 이렇게 비근한 거 가지고 이해타산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거 도덕의 본질이 아니다 이건. 도덕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인간이 인격이 고양되고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게 아니냐라고 박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틀리지 않을걸요 아마? 네. 유 선생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시냐 하면 도덕이라는 게 일단 도덕 윤리는 구별하지 말고 도덕이라는 게 결국에는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건전한 형태의 합의를 하고 그리고 합의 안에 종속되고 그래서 인간이 되었든 다른 존재가 되었든 좀 더 개방적이고 넓은 층위에서 뭔가 합의되고 바람직한 걸 찾아가고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윤리적인 거고 그런 것이 규범이 만들어졌을 때 그 규범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수하게 할 것인가가 윤리학의 어떤 소명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많이 틀리지 않죠, 선생님? 거기가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중점이고 그것이 아마 사회에서 윤리가 담당하는 핵심적 기능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통제 내지는 제재와 함께 맞물리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까 그
박 교수님이 지향한다라고 했던 그 도덕의 측면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래도 다만 본원은 아니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실. 공적 제재 영역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영역은 개인의 자유 내지는 개성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예, 도덕의 영역을 예, 규범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도덕 철학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경제학, 정치학에 맡겨라. 더 잘한다 걔네들이 법학하고 그런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인간의 삶에 레벤스벨트가 둘로 나뉜다. 네. 그리고 그거는 엄격히 나눌 수밖에 없다. 섞이지 말자.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약간의 파장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섞이지 말자. 그럼 제 입장은 뭐냐면 도덕이라면 박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도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게 먼저 전면에 들어서게 되면 인간이 합의를 하고 뭐 인간이 공동생활을 살아갈 때에 뭐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규범이 좀 질 높은 인격 가진 놈한테는 그 도덕이 제재를 안 해도 되는 도덕이고 그리고 뭐 좀 덜 떨어진 놈은 제재해야 되고 이런 게 돼버리니까 누구나 다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혹은 동일한 존재로 취급될 수 있는 도덕의 영역이라고 저는 뭐 윤리는 오히려 좀 거부감이 없어요. 윤리의 영역 혹은 어떤 사회 철학의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에 대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성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설명 가능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그게 철학이 꼭 해야 될 일이냐? 그건 잘 모르겠다. 철학이 해야 될 일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도덕의 본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게 근데 또 유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제 의견을 상당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걸 알고 그 있거든요. 얘기를 제가 제 얘기라기보다는 스트로스의 견해를 네네. 들려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P.F. 스트로스는 말씀하시는 PF 거죠. 스트로스는 도덕을 크게 둘로 나눴거든요. 네. 통일성을 지향하는 규칙의 도덕, 네. 이건 공적 영역의 도덕이고 네. 제가 아까 주로 네. 강조했던 그 영역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상의 도덕, 네. 이거는 사적 영역의 도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통제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합의가 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도덕의 영역은 이 공적 도덕의 영역 내지는 규칙의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통일성을 지향하는 이 영역인 것이고 이건 좁은 의미의 도덕 내지는 최소 도덕의 영역을 지향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의 영역에서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상의 도덕을 배제해야 되느냐?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더 나은 존재가 되거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 내지는 지침으로서의 도덕의 영역을 이거를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윤리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폐기하는 것이 될 거예요. 다만 그 영역을 가져가는데 그 영역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그 다음에 중세나 여기 지금 스프레만과 같은 사람들이 인간이 마땅히 지향해야 될 어떤 지향점을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규정해 놓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의 실험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는 보편적 합의를 추구하기보다는 다양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가능성도 있다.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P.F. 스트로스를 싫어해요. 이게 아주 함정으로 나눈 것 같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도덕, 내가 이제 그 인격이 고양, 그 인격 고양이로 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요만큼이라도 좀 괜찮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사는 건데 그걸 개인적인 거로 확 만들어버리니까 개인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버리면서 얘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죠. 스트로스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도 다 공적 영역이거든요. 공적 영역은. 스트로스에게서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지만 그런 사상의 원천은 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그렇죠. 지금 계속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도대체 누가 나눌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하면서 고급 쾌락과 관련된 걸 기쁨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고 그건 자기 활동성을 강조하는 어떤 활동에 따른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슈페만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미래 얘기랑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가 결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고 그들 사이에 뭐 그렇게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미리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되게 오해되는 게 뭐냐면
밀이 매우 모순적인 사상가의처럼 보이는 게 자유론에서 개성과 네. 자유를 강조하는 네. 측면과 아니 그러면 고급 쾌락과 저급 네. 쾌락을 나누고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전혀 모순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자기 개발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미리. 그러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자기 존중의 의무는 뭐냐? 저급 쾌락이 아니면 가능한 한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문제는 고급 쾌락이 하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인간의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상상력을 발휘하고는 도덕적인 감정을 발휘하고는 지성을 발휘하고는 이건 다 고급 쾌락의 영역이고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저급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개성과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의 실험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이고 진짜 우리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우 정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정합적이라는 점에서 제가 좀 그러니까 미리 워낙 똑똑해서 예, 이것 저것을 다 고려했다는 점은 제가 너무너무 제가 동감하는 점인데 예. 정합적인지까지는 그 영역을 마치 네. 그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더 나은 인간이 되는 영역을 포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 둘을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공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영역에 한계를 긋자. 네. 보편적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 한계를 네, 긋자라는 그죠. 가장 얘기고. 탁월한 점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영역을 남겨두게 됐을 때 거기서 누군가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개인에게 자유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급한 쾌락을 추구하거나 뭐 동물적 쾌락에 매몰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적인 비난을 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과 대중의 비난을 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지켜봐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 위계 서열을 개인적인 것까지 다 가져갔을 때 아까 제가 제기했던 그런 매우 위험한 측면 너 결국은 가치맹이야. 너는 저혈압으로 안 위험하다니까 선생님. 요즘 세상에는 아닐 수 있는데 아이고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요. 네. 진교훈 교수 우리 지도 교수 네. 연상시키는데 네. 우리 유지한 선생님이 진교훈 선생님의 제자지만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일체의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진교훈 선생님이 라인이 너무 달라. 진교훈 교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도 모임에도 안 나타나고 합세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그 입장이 워낙 다른 거야. 아까 말한 그 가치명이야라는 거를 진교훈 선생님은 그런 입장이 강하니까 특히 이제 막스웰러의 중기 가톨릭 철학을 지향할 때 그 막스웰러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그걸로 학위 논문을 하셨고 또 본인 자신이 가톨릭에 아주 굉장히 충실한 제자 신도시고 그런 부분이 이제 도그마틱한 요소로 다가왔을 때 너는 가치맹이야 이게 굉장히 독재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은 그러니까 이 경험주의 계열의 이 철학사주 자체가 영국의 그 17세기를 이렇게 풍토로 하고 있지만 거기 지향은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나오는 거 다 싫어하거든. 비판 정신이 살아있는 게 영국 경험주의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거의 사회를 망가뜨리지만 않을 정도면 다 용인한다. 네, 그렇죠. 난 이번에 네덜란드 가서 아주 그거를 굉장히 보고 나름 이 문명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덴마크하고도 차이가 나더라고. 네덜란드가 더 개방적이에요. 네덜란드는 대륙의 영국이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네. 네. 그리고 그 마약도 그냥 개방하고 물론 섹스도 완전히 개방돼서 거기 한번 가봤어. 궁금해서 집사람이랑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게 거의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러니까 그런 문명 자체가 갖는 특성이 또 열린 사람들을 함부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하거나 독재로 군림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문명의 장점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또 칸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연과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를 나름 철학적으로 이렇게 쭉 밝혀놓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안 되는 영역도 있다. 그 영역은 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칸트 자신의 관심은 또 그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교와 그 어떤 도덕의 영역으로 해서 그 두 개를 나누면서 그 자연과학적 방식의 한계를 나름 이렇게 피력하고 그런데 그럼 이쪽은 어떻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칸트가 기껏 한 얘기는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불멸 요청하고 네. 이게
벌써 그 경험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지. 현상 세계를 벗어난 곳에서 담론이 이루어지는 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겨우 요청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가지고 너무 종교적이죠. 그들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난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 그 사춘기 때부터 이 물리학도가 되겠다를 지향하고, 최종적인 목적이 초등 때 이미 천체 물리학이었고, 지금도 거의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통하는 게 뭐냐면, 물리학이라는 거는 사물의 최종적인 신비를 해명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질, 본성, 최종 신비를 해명하고 싶다는 그 정신은 기본 정신이 똑같잖아요. 그 우주의 근본이나 인간의 뭐 본성의 심연이나 다 마찬가지. 그러면 그 물리학적인 관심사가 지향하는 바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통할 수밖에 없냐면 인문학적인 관심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의 시초는 어떻게 되지? 우주의 메커니즘 굴러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 나가다 보면 뭐 원자, 그다음에 원자핵과 전자, 그다음 코어크, 요새 뭐 아원자, 코어크, 6가지 코어크. 그다음에 뭐 무슨 중성 미자. 그러다가 결국은 끈 이론. 결국 그러면 쪼개지나? 가시적인 게 사라지잖아요. 가시적이 아닌 걸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냥 입증해라. 거기서부터 입증해라가 안 통해. 칸트처럼 소극적인 방식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런 방식으로는 다루지 않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명명백백하게 가시적인 물질 세계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또 그다음에 현상 세계의 논리로 다 해명하라라는 요구 자체가 통하지 않는 지점이 이미 물리학 자체에서 이미 다 나오죠. 그러면 양자역학은 너희는 종교야라고 말해버리면 양자역학하는 물리학자들이 수용하겠어요? 수용 안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방식을 평생 추구해서 최종 지점에 다다른 결론이 이건데 이걸 뭐 가지고 비과학적인 네가 말하는 과학은 뭔데? 당장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물질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나오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게 뭔데?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최소한 검증 가능성이나 반증 가능성은 열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거부하는 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과학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말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없다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과학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영역으로 최소한 그 한계를 지킨다는 것이죠. 저는 최소한 요청을 이야기한 칸트의 정신도 바로 거기 있다고. 한계를 지키는 것. 이성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나머지 영역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가지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그래도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생각으로서의 가능성으로 남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을 요청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해요. 그게 굉장히 건전한 정신이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윤리학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계 설정이 좀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박 선생님이 저도 느끼는 거지만 너무 이론적이라는 느낌이 저도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설명 가능성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그렇죠. 잠깐 주제 옮겨서 제가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